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9일 최병국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죠. 최종적으로 85.40%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를 한 이후 연임을 했죠. 이때 그 이후 24년 만에 연임을 하는 야당 대표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 수락연설에 보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다 그러면서 의제를 특별히 제안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제안하고자 한다면 그 또한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포용력 있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본인이 시행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할 대표회담을 제안한다. 한 대표님이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안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열린 논의를 하자. 뭐 이런 걸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요 직전에 정견 발표를 했거든요. 정견 발표라는 거는 수락연설과는 좀 달리 정견 발표는 나의 정치적 견해가 이런 거다라는 걸 국민 앞에 또는 당원 앞에 내세우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직자는 퇴출돼 마땅한 자들로 채워지고 그들은 국익과 국민을 해치는 데 골몰한다. 그 사이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는 철저히 방치됐다. 반부패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부인의 부패를 덮어주느냐고 억울한 양심적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다. 영문도 모른 채 수십, 수백 명이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나라를 지키던 청년이 억울하게 죽어도 국가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심지어 사건을 조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견 발표와 수락연설 사이가 불과 몇십 분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본인이 한 앞말 다르고 뒷말 다릅니다. 자, 이런 경우 이걸 어떤 것이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러면 22대 국회가 5월 30일에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제 3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에 한 일이 뭐였죠? 그동안에도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상의 수렴청정을 한 거죠. 박찬대 원내대표 및 대표 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은 친명 중에서도 찐명이다. 이렇게 다 내외에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렴청정을 했다. 지난 한 2개월 이상. 근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한 일은 뭡니까? 이재명 대표는 말로는 먹사니즘을 얘기했지만, 자, 실제로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방송사법 통과, 그 다음에 검사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해병대원 특검법, 25만원 나눠주기법, 이거를 관통하는 공통된 이슈는 뭐죠? 결국은 본인 방탄이나 아니면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대여 공세, 이런 거 아닌가요? 여기에 민생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민생 경제 회복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본인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25만원씩 국민 1인당 나눠주면 그게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25만원씩 나눠주면요, 우리 지난번 코로나 지원금 때 보셨잖아요. 그게 경제 성장에 성장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결국은 본인 생색내기용이죠. 그 재원을 마련하려면 13조 원을 어딘가에서 전용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국가 예산이 펑크가 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빚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단일 정부에서 최대치로 빚이 늘었다. 지금 이러는 판에 여기서 또 빚을 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자. 이게 과연 진짜 먹사니즘이냐 막사니즘이냐, 이런 얘기가,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고, 22대 국회 들어서 국회에서 합의해서 정부로 이송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는 22대 국회 임기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한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에 실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준 행동입니다. 자, 본인은 민생경제 회복을 얘기하고 그리고 먹사니즘을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한 행동, 지난 한 80일간 한 행동을 보면 민생경제 회복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 무너뜨리기, 훼손 이런 쪽에 집중했던 것 아니냐. 언론 장악, 이게 민생경제와 뭔 그렇게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도 뭐 윤석열 정부가 자기네들은 문재인 정부 때 언론 장악 해놓고 윤석열 정부가 그 여당 프리미엄을 좀 유지하겠다, 누리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막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바로 이게 민생경제 회복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결국은 어제 하루 동안 수락연설과 정견 발표의 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수락연설 정견 발표에서 했던 전체적인 흐름과 그 22대 국회 한 80일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했던 행동이 다르고 자 이러면 과연 뭘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결국은 이렇게 되고 뭐 민생경제 본인은 외쳤는데 민생경제가 나쁘다. 그거는 여당 탓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먹힌다. 지금 뭐 먹히고 있죠, 사실은. 뭐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윤석열 그 정부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독주하고 안 되면 여당 탓, 잘 되면 본인들 성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왜? 지금까지 그 해온 행동을 보면 모두가 이재명 대표의 이익, 민주당의 이익을 위한 행동 외에 정말 국민들을 위한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안을 일부 양보해서 국민의힘 안과 또는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 안과 뭔가 합일점을 찾아서 시행을 해야 그래야 실제 집행이 되는 것 아닌가요? 집행권은 행정부에 있습니다. 입법부가 아무리 법을 많이 만들어도 소용없다. 그 법이 여당과 그러니까 정부 여당과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고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법이 통과돼야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상권 분립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 밀어붙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민생 팽개쳤다. 이런 선전전에만 몰두했던 것 아닌가. 22대 국회에 들어서 80여일간 이렇게 판단하는 국민들이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0여일간 정말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겠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입법 독재를 할 일이 아니고 여당과 절충안을 말해서 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건데 그게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이래가지고서야 무슨 뭐 말로만 민생경제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저는 상당 부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말로는 민생, 속으로는 방탄. 왜냐면 당장 10월 되면 본인에 대한 1심 선고가 2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자, 여기서 유죄가 나왔을 때 뭐 그것도 지금 어떤 뭐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유죄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외치고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27년 대선에 출마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그 목표를 위해서는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외에 이재명 대표의 선결 과제가 뭐가 있습니까? 민생경제 회복? 그건 말로만 하고 있는 거죠.
말로만 국민들을 지금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변함이 없을 거다. 그러면 이 허점을, 말과 행동이 다른 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이 허점을 정부 여당이 파고들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의 지지율 내지는 신뢰도를 가지고서는 그게 대단히 힘들다.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을 간파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거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아실 텐데, 그럼에도 그럼 정부 여당은 뭐 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부 여당이 반성해야 할 점이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할 일을 해가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말과 행동, 언행 불일치를,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지지율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앞으로도 계속 언행이 불일치되면서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어제 뭐 대표 공석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6위를 했는데 대의원, 그 다음에 여론조사, 권리당원 ARS 그 보완 투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6위로 탈락했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 살인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전현희 의원이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2위를 했고요. 그 정봉주 후보는 뭐 명팔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정봉주 후보는 본인들이, 제가 정봉주 후보 진영을 그 좀 취재를 해보니까 본인들은 이렇게 해서 관심을 받고, 왜냐면 어차피 비명계를 자임하면 자기 혼자니까 나머지 7명은 다 친명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몫이 꽤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 이후에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 공간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돼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먹히지 않았다. 오판이죠. 저도 정봉주 후보 캠프를 좀 취재를 했더니 그래서 그 말이 맞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결과가, 저는 최소 5위까지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개딸 내지는 그 캠페인이 강력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정봉주 후보가 떨어졌다.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뭐 순위가 이재명 후보와 가까워, 김민석 1위, 전현희 2위 뭐 이렇게 돼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김병주, 한준호, 이현주까지. 그렇게 본다면, 자, 이재명 대표와 친명 최고위원 5명, 친명 1색의 민주당 지도부, 이게 앞으로 과연 그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층, 얼마나 그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을까?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을 이제 여당이, 어차피 여야 경쟁이니까 여당이 잘 파고들면 좋을 텐데, 그건 뭐 여당의 정치 역량에 달려 있는 거죠. 고맙습니다.